자, 오늘 마지막 타임 수업하도록 합시다. 저희 5절로 가서 송금하고 송금물산이 볼게요. 제 5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송금하고 송금물산입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는 실제로 세법학에서는 이쪽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금하고 송금물산입 쪽에서 출제될 만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할 거예요. 송금의 의의하고 또 하나는 뭐가 될까요? 송금으로 인정되는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좀 정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미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손익귀속시하고 자산부채 평가에서 살펴봤듯이 송금의 정확한 의의하고 인정 요건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히 여러분들이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송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비용과 관련되는 개념들을 좀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이야. 그리고 이제 송금 또는 송금물산입에서 당연히 핵심이 되는 사항은 뭐가 됩니까? 대송금하고 대손 충당금이 될 거예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정비를 좀 하시면서 공부들을 좀 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재 207페이지 가게 되면 문제 1번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교재 207페이지에 문제 1번 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문제 1번은 이거는 세법학 문제로 출제돼서는 사실 안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제 송금하고 송금물산입의 개념체계에 대한 정의를 좀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정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법인세법상 다음 각각의 사례를 읽고 각 주어진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게 뭐다? 자료를 정확히 요약을 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약의 단계에서 이제 사례 1에 대한 부분하고 사례 2에 대한 부분하고 사례 3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한번 해봅시다. 사례 1이 있고 사례 2가 있고 사례 이제 3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들 한번 봅시다. 자, 사례 1에서는 화장지, 용지 등을 제조하는 회사 A는 판매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위치한 대리점의 사전 약정에 의해서 일정의 매출 고를 올리게 되면 정품 화장지를 실물로 이제 무상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얘네들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이제 판매 장려금의 성격이 있는 장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판매 장려 물품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도 판매 부대 비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얘는 뭐가 있을까?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송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면 되겠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당연히 얘네들은 송금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비를 해 놓으실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가시죠. 사례입니다. 백화점 B는 홍보용으로 우수한 거래 실적 고객에게는 사은품을 증정하기로 미리 홍보한 후에 설과 추석에 실제로 거래 실적이 우수한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을 했답니다. 이제 이게 과연 뭐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장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죠. 사례 2도 뭐가 될까요? 우수한 거래 실적을 가진 자, 고객에 사은품을 제공을 했답니다. 이 내용은 과연 이제 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음 2에서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판매와 관련된 부대 비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광고 선전비가 될까요? 약간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러더라도 결국은 뭐가 됩니까? 광고 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을 했나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되겠죠. 또 특정인에게 지급했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 접대비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정비를 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례 3으로 갑시다. 회사 C는 부실기업 A의 자산을 양수하고요. A의 주거래처인 B와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 A의 채무를 대위 변제를 했답니다. B 입장에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뭐하게 됐다. 채권을 뭐했어요? 회수하게 했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뭐가 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뭐가 됩니까? 자, 부실기업 A의 것을 양수를 했으니까 특정인에게 뭐 했어요?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죠.
접대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 배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비를 좀 해놓아라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1번은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닥다리 문제가 될 거고, 이거는 세법 개론 문제도 되지 않고 세무회계 문제도 되지 않을 만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각 사례와 하는데 송금의 개념을 설명하라. 유사한 송금의 항목이 있다면 비교 설명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번 각 사례 송금의 항목을 결정하고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라. 그치? 그리고 각 사례와 관련된 판례를 한 개 이상 쓰라. 이게 세법학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1번은 그냥 그치? 물음 1이든 그죠? 물음 2등씩 또 물음 3이등씩 이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좀 뭘 하셔야 돼요. 그죠?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하는 것으로 대체를 좀 하겠습니다. 그치? 그러면서 답안지 보면서 이 정도 정비를 좀 해놓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디 갈까요? 그죠? 문제 2로 가서 정비를 하겠어요. 자, 문제 2 가서 한번 본다면 그죠? 문제 2로 가봅시다. 자, 문제 2에 있는 내용은 이제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2로 가서 송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문제 2도 기출문제구나. 그치? 여러분들하고 정비를 좀 해봅시다. 자, 법인세법상 갑은 건설에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문제 2에서 자료 요약을 하게 된다면 보세요. 갑은 당연히 뭐예요? 주식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당연히 법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 주식회사 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주식회사 갑이 있었고 상대방 누가 있었어요? 을법인이 이제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을 한번 따져봅시다. 자, 갑은 을과 갑은 특수관계에 있는 을과 을의 공사 영역을 마쳤다는 겁니다. 이 둘은 뭐가 있다는가? 특수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뭐를 제공했고 공사 영역을 제공했고요. 거기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케이? 자, 영업상 그죠? 채권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특수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뭔가를 잡아 놓으셔야 되겠죠. 공사용역을 바꿔서 공사대금을 완공시에 수령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답니다. 당연히 이거조차도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자, 공사용역을 제공을 하게 되면,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그죠? 손익귀속 시기는 어떻게 따지는 것이야? 당연히 법인세법에서는 뭐가 됩니까? 원칙은 모든 공사 영역에서 진행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공사로서 뭐한다? 단기 공사의 경우 완성 기준에 뭐한다?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 사례를 가지고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완성 기준을 적용을 했으니까 법인세법 규정에 원칙적 위배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따진 건 아니죠. 해당 공사는 2017년 12월 30일에 완공됐으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을 회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뭐가 돼? 특수관계가 있었구나. 채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럼 이 채권의 속성이 뭐가 될까? 혹시 가지금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안고 가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례 2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합시다. 이게 이제 사례 1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혹시 사례 2로 가서 한번 정비를 해보도록 하시죠. 사례 2에서 정비할 부분이 뭐가 있는가 보세요. 자, 보시죠. 주식회사 갑은 특수관계자인 을의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이 들어서 주식회사 병에 계신 보증 채무를 대위 변제를 했답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갑이 있었고, 그죠? 을이 있었어요. 그죠? 갑이 있었습니다. 또 을이라는 법인이 존재했어요. 병이라는 또 하나의 당사자가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갑과 을은 뭐가 됐어요? 그죠? 당연히 특수관계가 있었냐? 특수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수관계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의 뭐에 대해서, 채무에 대해서, 그죠? 자, 뭐랬어? 이렇게 이제 대위, 대신 변제를 했으니까 대위 변제하고 나서 변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위 변제 후에 갖고 있는, 그죠? 채권이 존재할 겁니다.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구상권이다. 또는 이렇게 구상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한 꼴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2006년도에 8년도에 나왔나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이 을법인이 뭐였다는 겁니까? 2019년 그죠? 2019점 12월 1일에 뭐 했다는가? 파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파산법에 따라서 이제 파산이 일어났다면 과연 파산법에 따라 파산이 일어나더라도 얘는 뭐가 됩니까? 회수불능에 대한 회계적 인식이 있는 경우가 됩니다. 회계적 인식이 있는 경우가 되니까 송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가? 송금산입 요건으로 필요한 건 뭐가 있다는 것이야? 당연히 결산 조정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 1에서 한번 가봅시다. 사례 1과 관련해서 2019년 12월 31일 현재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법상 과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 문제 2에서 물음 1로 나왔네요. 그러면 자, 갑 법인이 가지고 있는 사례 1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를 법인세법상 과세 문제. 갑법인에 대한 뭐가 나왔어? 법인세법상 뭐가 나왔어요? 과세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비하셔야 됩니다. 자, 갑법인이 누구에 대해서? 을법인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 가지는,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유한 금액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가지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셔야 됩니다. 성격은 뭐가 된다? 가지금이 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비하실 내용은 뭐가 될까? 갑법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과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가지금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세법상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되겠죠. 첫 번째 뭐가 됩니까? 가지금에 대해서는 가지금에 대한 과세 문제, 이걸 이제 안고 가셔야 되겠죠. 가지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뭐가 있다? 입금산입이 첫 번째 여러분이 정비해야 될 내용이 될 것이다. 두 번째가 뭐 있다? 업무무관 가지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존재를 하겠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대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뭐 한다?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뭐 있다? 대손 충당금, 충당금 뭐에서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한다. 이게 이제 이러한 과세 문제 등이 있다.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면 되겠죠. 이것들이 이제 글을 써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과세 문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답을 꾸렸다면 옆에 이제 한 서너 줄씩 쓰면서 답안을 꾸려가면 한 페이지 반 정도 나올 거예요. 꼭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 2로 와서 사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가서 정비를 해보시죠. 자, 물음 2에서 법인이 경영상 발생한 채권을 송금산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례 2에서 주식회사 2에 주식회사 을이 파산하는 경우에 구상채권을 송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하라? 설명하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럼 법인이 경영상 뭐에 대해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송금산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라. 첫 번째가 뭐가 있다? 경영상 채권에 대해서 회수 불능이
것이 뭐가 됐다는가,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뭐한다? 대송금으로 그죠? 송금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이때 대송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법적으로 채권이 뭐한 경우하고 소멸한 경우하고 그죠? 자, 두 번째는 회수 불능에 대한 것이 회계적 뭐가 있는 경우, 인식이 있는 경우다. 이때는 뭐 하는 것이다? 신고 조정을 통해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는 뭐다? 결산 조정을 통해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는 사유 네 가지를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 2에서 역시 송금 산입 방법. 두 번째 이제 송금 산입 방법 뭐가 있어요? 회수 불능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죠? 정상적으로 뭐 보유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 경우에도 뭐 한다? 그죠? 그죠? 대손 충당금으로 그죠? 자, 그죠? 일정 법인세법상 일정 한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그지?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 이 정도 보면은 그지? 끝나지 않나요? 이게 과연 세법학 문제인가? 아니지. 세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리만 좀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비해야 될 게 뭔가요? 그죠? 자, 사례 2에서 주식회사 을이 파산했답니다. 사례 그죠? 2에서 혹시 뭐가 된 경우 주식회사 을이 뭐 했어요? 을이 파산을 했답니다. 파산 시에 뭐가 된다? 그지? 구상채권을 그죠? 구상채권을 송금 산입할 수 있는지, 송금 산입 여부가 뭐가 됩니까? 산입, 그죠?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답안을 꾸릴 때 이거를 쟁점이라고 놓으시고요. 두 번째, 논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치? 파산이 일어난 경우에 과연 구상채권의 송금 산입이 가능할 것인가? 그죠? 첫 번째는 뭐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대손금액 시 손금 산입의 요건을 그죠? 송금 산입의 요건을 그시 논거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가 돼요? 단순한 파산은 회수 불능에 대한 회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요. 그죠? 회수 뭐에 대한 불능에 대한 그시 회계적 뭐가 있는 경우, 그죠? 인식이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한다? 그시 결산 조정을 통해 송금 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시 결산 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 그러나 그죠? 대송금으로 송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한 서너 가지를 쓰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 있나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채권. 그치? 설정된 뭐가 있다는가? 채권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 있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세 번째 뭐가 있나? 채무부정으로 인한 구상채권 등은 당연히 뭐 한다는 것이야. 그죠? 회수불능이 일어나더라도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결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갑법인은 을법인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있고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죠? 자, 이때 구상채권은 한마디로 뭐가 되는 것이야. 그죠? 대송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 없는 채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금 산입할 수 없다. 이렇게 답안을 꾸려가시면 충분히 정비가 될 것이에요. 끝. 그지? 끝.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끝. 그죠?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세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추가적인 문제로 갈게 제6절에 부당이산 부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이 너무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학 공부하면서 법인세법 규정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꼭 이제 뭔가를 좀 보시면서 그죠? 정비를 좀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세법은 어려운 주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국세기본법이 어렵고요. 오히려 소득세법이 법인세법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까지 안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나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서 추가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 갈까요? 그죠? 제6절로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법인세법의 목차를 한번 정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법인세법 규정은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랬죠? 총칙도
과세권 또 납세 절차의 3개로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배운 게 이제 뭐가 됩니까? 첫 번째 총칙 규정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무조정과 그죠? 또 소득 처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을 겁니다. 세 번째 뭐를 공부했나요? 입금하고 그죠? 입금물산이 가기 전에 대부분의 강사를 책임 뒤쪽에 나와 있지만 혹시 자 뭐를 또 공부했어요? 손익귀속 시기하고 그죠?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정비를 좀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입금하고 그죠? 또 입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이 그치?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손금하고 그죠? 손금 불산입 부분이 존재를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제 많이 출제된 내용이 어디야?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부분이 이제 많이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또 의외로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보다는 입금 또는 입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을 출제를 많이 했어요. 이유는 그치? 이월기로 송금하고 연결해서 이제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송금하고 송금 불산입 부분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법에 또 하나 볼 내용이 있다면 부당이익계산 부인규정을 그죠? 부당이익계산 뭐를 그치? 부인규정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절에서는 부당이익계산 부인규정을 볼 겁니다. 그때도 뻔합니다. 뻔해. 오케이? 자, 이 부당이익계산 부인규정에서 제6절입니다. 6절에서 혹시 우리가 이제 부당이익계산 부인규정을 공부를 할 때는 혹시 계산 그죠? 부인규정을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부당이익계산 부인의 그죠? 적용 요건하고 그죠? 첫 번째는 그죠? 적용 효과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 그럼 적용 요건 해보세요. 혹시 첫 번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것일 것. 그죠? 자, 두 번째 부당한 행위와 부당한 계산 방법을 썼을 것. 그지? 또 그죠? 그로 인해서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었을 것. 그럼 뭐한다?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적용 요건과 적용 효과가 되는 것이야. 이때 적용 요건에서 부당한 행위의 판단 기준은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부당한 계산의 판단 기준은 뭘로? 시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부당한 행위와 그죠? 부당한 행위와 역시 부당한 역시 계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부당한 행위의 판단 기준은 뭐가 된다? 역시 판단 기준은 그죠? 경제적 역시 합리성이라는 게 되는 것이고 부당한 계산의 판단 기준은 뭐가 된다? 시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이제 부당한 계산 부인의 적용 사례에 대한 부분을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때는 혹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고가 매입하고 그죠? 저가 양도를 가지고 출제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물론 무수익 자산의 매입도 있고 불량 자산의 차환 이런 것도 존재하지만 이게 이제 핵심적 적용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 고리 차입, 저리 대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셀이 될 겁니다. 그치? 고가 매입도 저가 양도, 그죠? 또 뭐 있어? 고리 차입, 그치? 또 뭐가 있어? 저리 대부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할 때는 이 부당이익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어떤 것들이 이제 적용 요건이 될 것인가 한번 정확히 보세요. 그렇죠? 이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현저한 이익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현저한 이익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부당이익계산 부인의 마지막 내용에서 뭐 있어요? 그죠? 당연히, 그죠? 업무무관 가지금에 대한, 혹시 가지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 근데 이 가지금은 인정이자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또 뭐 또 따져야 돼?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 불산입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죠? 이미 설명을 했던 것처럼 대손금하고, 그죠?
대손 충당금 그지 적용 대상에서 그지 적용이 되지 않는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같이 정비라는 게 이제 부당해상 부인의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출 문제도 두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것이야. 그래서 후다닥 한번 그지 정비를 하면서 한번 가 볼까요? 그래 봅시다. 자, 이제 제 6절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이제 문제 1로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런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역시 문제를 풀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먼저 한번 보세요. 혹시 8점하고 10점짜리 문제는 사례를 보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야. 근데 사례가 굉장히 길어. 이거 있다가 문제를 못 풀면 안 돼. 그럼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음 1과 물음 2는 먼저, 그죠? 물음 1과 혹시 자, 물음 2는 혹시 여러분이 후다닥 먼저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먼저 풀이하고 나서 혹시 먼저 뭐라 하셔야 돼? 풀이하고 나서 혹시 자, 물음 3에 대해서는 혹시 물음 3을 풀 때 뭐를 보셔야 돼요? 사례를 분석하고 그죠? 분석하고 뭐라 하셔야 됩니까? 결론을 도출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물음 1과 물음 2를 후다닥 먼저 풀기를 바랍니다. 자, A 중앙해가 혹시 영리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납세물을 부담하는 근거와 범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세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럼 자, 물음 1에서는 보시죠. 물음 1입니다. 자, 뭐가 됐나요? A 중앙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됐다는 것이야. 그죠? A 중앙회라는 것은 혹시 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첫 번째 물어본 게 뭐가 됐나요? 오케이? 자, 법인세 납세물을 부담하는 근거입니다. 그죠? 법인세 납세 의무의 부담의 뭐에 대한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죠? A 중앙에는 법적 실체가 뭐라는가? 오케이? 이미 A 중앙에는 뭐가 된다는가? 그죠? 비영리 내국법인이라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이 비영리 내국법인에, 그죠? 비영리 내국법인에 이미 다 했던 내용이잖아. 내국법인에 뭐에 대한 납세 의무에 범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비영리 내국법인 납세물을 지는 건 첫 번째가 뭐있나? 그죠? 각 사업연도 그죠? 자, 뭐에 대한 소득에 대한 혹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이제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뭐가 될까요? 그죠? 토지 등 그죠? 양도소득에 대한 뭐를 법인세 납세물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여러분이 가져와야 될 내용은 뭐가 될까? 이 각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가져와서 논의를 전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영리 내국법인의 혹시 뭐에 대한 각사면도 소득에 대한 혹시 각사면도 소득에 대한 뭐는 법인세 납세 의무는 혹시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혹시 납세의무는 첫 번째 과세상을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당연히 뭐가 돼요? 그죠? 수익사업으로 법인세법에서 수익사업으로 그죠? 열거된 뭐다. 그죠? 소득에 대해서 혹시 과세상으로 포착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비영리 내국법인이 되는 겁니다. 혹시 그죠?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면 되겠죠. 그죠? 과세표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승은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뭐한다. 혹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고 또 세율은 혹시 일반 내국법인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가 돼? 범위까지도 이제 우리가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됐나? 2번, 그죠?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답을 써나가시면 충분할 거라 그 말이에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물음 위에서 물어본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사례를 이제 후다닥 읽으면서 정리를 해 놓으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죠. A 중앙회가 법인세 법령상 부당해산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입금의 송금물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뭐를 써야 돼요? 그죠?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계산, 그죠? 부인의 뭐에 대해서 적용 요건에 대해서 글을 좀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물어봤구나. 이거 물어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뭐 한다? 그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것일까? 두 번째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뭐다? 부당한 행위와 부당한 계산 방법을 썼을까? 그로 인해서 조세 부담에 부당한 감소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를 특수관계는 뭐다? 역시 친족관계, 경영 지배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인자를 말한다. 그 정도 그래서 끊어야 돼. 두 번째, 부당한 행위와 부당한 계산이었다. 그때 부당한 행위의 판단 기준은 뭐가 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이 되는 것이고 부당한 계산의 판단 기준이 시가가 되는 것이다. 거기까지 가셔도 충분해요. 더 이상 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물음의 그 내용을 가지고 점수를 보면 되니까. 그리고 자,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적용 요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물어봤나? 그죠? 업무 무관. 그죠? 자, 뭐가 됐어요? 그죠? 가지급금의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지급금의 요건이 됩니다. 첫 번째,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죠? 특수관계인에게, 그죠? 특수관계인에게, 관계인에게 뭐한 대여한, 그죠? 대여한 금액일 것. 두 번째, 뭐가 돼야 됩니까? 그죠? 자,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업무와 관련 없이, 그죠? 관련 없이 뭘 했어야 돼? 대여한 금액이어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가지금이 됐다면 이게 이제 요건이 되는 것이다. 정비를 해 놓으면 되겠죠. 이게 물음 위에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답안지 아니에요? 답안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야. 그리고 물음 3에서는 이제 사례 판단 문제를 가지고 물어봤겠죠. 그럼 사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키워드들만 한번 뽑아보세요. A 협동조합 중앙입니다. A 중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역별 회원조합이 출자를 해 설립한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사업부문을 신용부문, 상호 금융사업 또 공제사업으로 구분해서 각 사업별 독립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자, 이때 이제 정관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의 상환 준비과 여유자금의 운영, 관리, 또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또 정보화 교육 및 보급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답니다. 이 중 상호 금융사업은 회원조합이 취한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을 운영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수익사업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영리 내역법인이 수익사업 영위할 수 있나요? 당연히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고유목적 사업비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야. 자, 두 번째 단락 읽어봅시다. A 중앙에는 2011 사업년도부터 2017 사업년도 소속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치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는 지역 회원들에게 365 현금 자동 인출기 코너를 50억 원을 자, 상호금융사업의 자금을 동원해서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전산장비, 지원 대출금으로 회계 처리해서 각 사업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를 했답니다. A 중앙의 회계 자료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토 의견에는 상호금융사업에서 보조 성격의 무이자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 A 중앙의 수익 창출에는 기여를 하나 그 비용을 자금 예치 조합의 기대 수익에 충당을 하게 되므로 수익사업인 상호금융사업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 훼손돼서 회원조합 간 갈등과 중앙에 대한 불신용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 중앙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를 했겠죠. 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설치비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시관 가지금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규정을 적용해서 이 사건 설치비상 대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송금물산입할 것. 두 번째, 이 사건 대여 거래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로
무상의 금전 대여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에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서 인정이자를 입금 산입할 것 두 가지의 경정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정 결과를 통보를 했답니다. 이에 역시 관할 세무서장 2019년 5월경 가산세를 포함한 A중앙회 2011 사업년도부터 2017 사업년도 신고납부세액 중 부가 제척기간에 있는 것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A중앙회에 송달했답니다. A중앙회는 이에 불복해서 조세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A중앙회 회원조합은 세법상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이 아니며 세법상 가산세는 이하에서 논의해서 제외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때 과연 이 부분이 역시 업무무관 가지금 해당이 될 것인가? 여기가 이제 쟁점사항이 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금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수관계인에게 대여를 했어야 될 것이고요.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죠?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는 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정관상 그죠? 자, 뭐에 의해서 그죠? 사업 목적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치? 자, 이걸로 뭐 할 수 있다는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비영리 내국법인의 정관상 사업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얘네들은 당연히 과세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치? 그러나 정관상 사업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가 돼? 업무와 관련 없이 대의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쟁점상에서 물음 3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꾸려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는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쟁점사항입니다. 혹시 자, 뭐가 될까요? 지방국세청장에 그죠? 국세청장에 혹시 자, 뭐가 과세 처분이 뭐 그죠? 타당한지 뭐가 됩니까? 여부가 혹시 여기에 핵심 사항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논거는 어떤 거가 될까요? 그죠? 그죠? 업무무관 가지금액, 그죠? 가지금액 뭐하고 인정이자하고, 그죠? 또 뭐에 대한 혹시 지급이자, 혹시 송금 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될 겁니다. 송금 불산입에 대한 규정이 될 거예요. 혹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여러분이 뭐 해보시면 돼요? 사례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은 뭐다?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정관상 사업 목적에 해당이 되냐, 되지 않느냐, 오케이?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 될 거예요. 그럼 정관상 뭐에 해당이 된다면, 그죠? 자, 그죠? 비영리 사업을 뭐 하기 위한, 수행하기 위한 부수 업무라며, 그죠? 당연히 이때는 뭐가 되지 않아요? 가지금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관상 비영리 사업을 부수하기 위한 업무가 아니었다면 이때는 가지금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쟁점사항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관상 이 비영리 내국법인이 회원들의 상호 구조를 위해서 뭐 한 것이야. 현금 자동 인출기를 설치를 한 것이고, 그죠? 이거는 정관상 업무 목적에 부합이 되는 것이라고 제 생각에는 판단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한다? 과세관청, 즉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좀 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요? 끝.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지?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 놓으시라는 것이에요. 혹시 그리고 이제 문제 2번을 가면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문제 2번 가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부당해산 부인에 대해서 적용 요건과 적용 효과도 모르면서 세법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말이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지 말고요. 선생님 말대로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자, 2018년도에 이제 세무사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된 세법학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비를 해보세요. 그죠? 자, 정비해보시면 너무나 어렵지 않은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가지금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잘 공부를 좀 해보기를
바래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죠? 교재 보시면 219쪽이죠? 자, 문제 2번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자, 문제 2번을 여러분이 보면서 혹시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리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사례가 길게 나왔어요. 물론 전 문제보다는 사례가 길게 나오진 않았지만 사례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쭉쭉쭉 나왔네요. 자, 물음 1에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두 가지 쟁점을 물어봤네요. 그럼 물음 1과 물음 2는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 곧바로 그죠? 이 문제를 가지고 그죠? 답을 쓰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물음 2도 그죠? 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상 부인해서 적용되는 일반적 시가의 기준 및 산정 방법 또 시가 입증 책임의 귀속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시가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음 1과 물음 2는 그냥 풀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것들을 먼저 잡아놓고 여러분이 정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물음 1에서 물어봤던 게 뭐가 됩니까? 부당해상 부인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첫 번째 물음 1에서 물어봤네요. 똑같은 내용이죠? 계산 부인의 그죠? 자, 뭐에 대해서 적용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물어보면 이제 적용 효과까지 물어보겠네. 첫 번째 뭐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한 것일까? 두 번째 부당한 행위와 부당한 계산일까? 그치? 그로 인한 조세 부담에 부당한 감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미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죠?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뭐가 나왔나요? 그죠? 자, 판례상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그치? 자, 경제적 합리성은 언제 합리성은 언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적용은 언제가 되는 것이다? 부당한 그죠? 부당한 뭐에 대해서 그죠?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죠? 자, 경제적 합리성의 뭐에 대해서 판단 기준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치? 자, 뭐가 됩니까? 사회 통념상 그치? 사회 통념상 자, 뭐가 됩니까? 그죠? 건전한 그죠? 건전한 그치? 상식과 그치? 뭐를 그치? 상식과 그치? 자, 뭐를 그치? 생각을 관념을 그치? 자, 뭐한 자가 가진 자가 그치? 그죠? 자, 뭐에 대해서 통상 그치? 했을 것으로 그죠? 또는 할 것으로 그죠? 자, 뭐 기대되는 그치? 기대되는 뭐를 말한다?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글을 쓰고 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물음 1에 여러분이 답안지로 작성을 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자, 물음 2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게 뭐가 돼요? 그죠? 보기를 바랍니다. 물음 2에서는 뭐를 물어봤나? 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상 부인에 적용되는 일반적 시가의 기준 및 산정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자, 원칙적으로 자, 일반적 시가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반적 시가의 뭐에 대해서 산정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혹시 자, 누구 불특정 다수인 간에 이렇게 이제 글을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뭐 객관적으로 편의 없이 거래는 객관적 시장 가치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원칙적 시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써나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예외적 시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당연히 예외적 시가는 기본적으로 만다. 다음 순서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순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야. 첫 번째 이제 예외적 시가의 첫 번째 단계로 뭐가 됩니까? 오케이? 그치? 자, 상속증여세법상 저는 줄일게요. 상증세법상 평가액은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가 뭐가 됩니까? 역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그죠? 가액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가 뭐가 되는 것이다? 상증세법상 평가가액이 되는 것이다. 역시 이렇게 이제
그를 잡아 놓으시면 되지 않겠나요? 자, 이게 일반적 시가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죠? 시가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시가를 적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지? 자, 시가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당연히 그죠? 시가가 정당하다는 주장은 혹시 원칙적으로 누가 져야 돼? 그죠? 자, 납세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 시가가 그죠? 납세자가 뭐 한다는가?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납세자가 부담한 사실에 대한 반대 그죠? 그죠?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한다? 그죠? 반대 사실에 대해서는 그죠? 당연히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글을 그죠? 써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끝. 그치? 그리고 이제 물음 3으로 넘어갑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당행위산 부인의 유형으로 시시된 금전의 차용거래에 있어서 원칙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를 구분해서 시가, 그치? 금전 차용거래 시가를 적용을 하라. 1, 2, 3번이 전부 다 뭐야? 이거는 그냥 세법의 기본적인 내용이구나.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 금전의 대역 차용거래에서 원칙적 시가는 뭐가 되는가? 그죠? 시가는 역시 당연히 뭐가 됩니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자율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예외적 시가는 뭐가 되는 것이다. 그치? 예외적 시가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의 요건을 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요건을 역시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 시에는 뭐 한다? 당좌 대출 이자율을 역시 이자율을 그죠?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써 놓으시면 되겠네. 그때 자, 첫 번째 이제 금전의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죠? 두 번째 그죠?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이렇게 이제 글을 잡아 놓으시면 끝났네. 보세요. 그러면 몇 점 맞았어? 8.6점, 14점. 오케이? 그리고 또 8점 맞았어. 22점이 끝났잖아. 그리고 자, 물음 4에서 뭐라고 나왔어? A가 B에게 지급한 이자 비용이 자, 뭐가 되는가? 부당해산 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음 4에서 그죠? 당연히 뭐에 대해서 A가 누구에게? B에게 그죠? 자, 뭐 지급한 그죠? 이자 비용이 그죠? 자, 뭐가 되는지 부당해산 부인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부당해산 부인이 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때 자, 뭐가 됩니까?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고리 차입에 대한 부분이 그죠? 고리 차입이라든가 뭐 그죠? 저리 대부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될 수 있는데 과연 고리 차입이 되는가 또는 저리대부가 되는가 또 이때 고리 차입 저리대부가 부당해산 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현저한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꾸려가셔야 한다는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거는 어디를 보고 사례를 가지고 그죠?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사례 한번 읽어볼까요? 주식회사인 2005년 3월 5일 고속도로의 건설과 운영을 목적으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이랍니다. 오케이? 자, 요즘 민자고속도로 많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A는 건설교통부 장관과 2005년 10월 5일 X 고속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키되 30년간 무상 사용권,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고 추정 통행료 수입의 최소 90%를 보장받는 실시협약을 체결을 했답니다. 이에 따라서 A는 X고속도로 건설에서 2007년 12월 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답니다. 주식회사 B는 A의 발행주식 총수의 80%를 보유하고 있고 A는 2007년 12월 31일 B가 발행한 A 발행 주식 가액 중 50원을 유상감자를 했답니다. 이후 A는 2008년 1월 1일 유상감자한 금액을 20년 만기 고정금리 20%의 이자를 매년 말 지급하는 조건으로 B로부터 차입을 했답니다. 자, 뭐였어요? 고리 차입이 됐겠죠? 자, 보자마자 뭐가 됐어? 고리 차입이구나. 자, 이렇게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고리 차입이 되냐, 안 되냐를 이 사례를 가지고 응용하시라는가. 자,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 그죠? 조건으로 차입을 하면서 우수히 차입 약정을 했다면 A의 자본금
자본구조 변경 후에 B의 주식 지분 비율은 60%였습니다. 이후 변동되지 않았다. 자, 한편 건설교통부 장관은 그죠? 지금 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뀌었죠. 최소 운영 수입 보장률을 90%에서 80% 낮춰서 A의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법인세 절감 등이 이익을 정부와 공유한다는 조건으로 A와 B의 후순위 차입 약정을 2017년 12월 20일 승인을 했답니다. 그리고 A는 2017년 12월 30일 B에게 지급한 차액금 이자 비용 10억 원을 법인세 가점소득의 송금 산입에서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를 했답니다. 언제 2018년에 A에 관한 세무서는 당연히 후수인 차액금에 대한 이자 지급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서 부당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죠? 자, 당좌 대출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물산입에서 2018년 8월 10일 법인세 증액 경정 처분을 했답니다. 차익 기간이 5년 이상인가요? 그럼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기타 등등등 나와 있네. 보자마자 뭐가 됐어? 차입할 때 이자율이 얼마였습니까? 20%였다는 것이야. 그런데 5년 이상 약정이 있었을 것이고 당좌 대출 이자율은 얼마가 됐어요? 그죠? 이자율은 5%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리차입의 요건이 충족이 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당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을 한 꼴이 될 겁니다. 그럼 부당계산 부인은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때도 쟁점, 그죠? 이렇게 답을 잡아가시면 돼요. 두 번째, 논거에 대한 부분 정리하시고, 세 번째, 사례 판단에서 여러분이 키워드로 잡을 건 이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서 정비를 하면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부당계산 부인 문제가 출제되면 사례가 길더라도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문제 1번. 자, 문제 1이에요. 문제 2, 물음 2, 물음 3은 사례라에 읽질 않고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음 4는 사례 판단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스피디하게 자료를 보다 보면 고리 차입의 이자율이 20%다. 또 당좌 대출 이자율이 얼마였다? 5%였다. 이것들을 곧바로 뽑아낼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됐나요?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도 하고요. 내일은 제가 또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상속증여세법까지 한번 쭉쭉쭉 가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